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닷새 후인 4월 13일 일요일에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10주간 진행되는 메타 마음경영 기본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오셔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10주 프로그램도 들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필 스터치의 내면 강화. 부제는 흔들리면서도 나아갈 당신을 위한 30가지 마음 훈련입니다. 지은이는 필 스터츠입니다. 194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무수한 내담자들을 치유한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로 꼽힌다. 스터츠가 여타의 동료 의사들과 다른 특징은 내담자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현명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는 대신에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해요 라고 말하는 의사라는 점이다. 스터츠는 강력범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커스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 경험은 정신의학의 효능을 의심하게 했는데 내담자를 만나 과거의 상처를 되짚게 하는 것이 고통받는 그들을 오히려 더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길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스터츠가 수십 년에 걸쳐 잃은 방법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상념을 떨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삶에서 나아가기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취를 이루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매일 현실을 살아간다는 역경에서 면제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언제나 나타나지요. 각종 매체에서는 그들을 좀 보라며 우리 눈앞에 들이밉니다. 완벽한 신체를 지니고 걱정거리 하나 없으며 확신에 차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랑도 우정도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집단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잣대 삼아 우리 자존감이 널뛴다는 데 있어요. 환상을 기준으로 삼은 탓에 역경에 맞닥뜨리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 앞에서도 자신이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살면서 갈등과 불확실성,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을 꽤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우선 인생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는 자꾸 우리 눈을 가려 이 사실을 잊게끔 합니다. 어떻게든 인생을 완벽하게 빚고 나면 그 상태로 고정할 수 있다는 파괴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 삶은 과정이라서 깊이를 지니고 끊임없이 움직이지요. 진실이란 인생이 사건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온전히 준비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받아들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은 경이롭고도 신비롭습니다. 운명이 사건의 연속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면 건강한 정신이란 곧 자기 운명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일 겁니다. 역경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역경이 닥쳤다는 게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에도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를 거부하며 그 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세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숨어 현실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꿈속에서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니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평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합니다. 평가할 때 우리는 삶에서 우리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지혜는 옳고 그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혜는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는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포기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자부심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이제 평가를 놓아버리세요. 마음을 열어두고 살아갈 때 인생은 한결 나아집니다. 세상의 무엇도 완벽하게 확실한 상태로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알미라고 불리는 것은 저차원적 형태의 지성일 뿐입니다. 고차원적 지성은 지혜라고 불립니다.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요. 지혜가 우리의 바깥에 있다면 지혜를 손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겁니다. 도넛 가게를 개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시다. 초콜릿 맛 도넛과 바닐라 맛 도넛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며 수백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게를 여는 행동을 하면 각각의 맛을 몇 개씩 만들어야 할지 1년 내내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단 하루 만에 알게 될 거예요. 도넛을 먹는 사람들의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에 나서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원초적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행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속도.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실제 행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습니다. 2. 밀도. 역동적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 달 동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반나절 만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주어진 시간 동안 평소보다 많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에 2가지 행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3. 자기 전 성찰. 자러 가기 전에 10분만 할애해서 그날 한 행동과 다음날 하고 싶은 행동을 글로 적어보세요. 글로 적으면 무엇이든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진료실에 찾아와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좀처럼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지금 걷고 있는 길에 아무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당장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의지를 실천하면 일단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생기가 넘치면서 인생의 방향 감각이 부족한 사람을 살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올바른 목표나 이성적인 목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요. 목표를 세울 때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피할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충격에 휩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나를 해치려 하는 거지? 이것은 어린아이나 보일 법한 유아적인 반응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보호받는 세상을 떠나 많은 경우 억울하게 타인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현실로 들어가는 과정을 뜻하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거나 미움을 받는 겁니다. 남들에게서 독립적인 자아를 발견해야만 진실로 어른이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과 영적으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 자주 혼동하지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우리보다 훨씬 잘 이해했습니다. 소년은 안전하기만을 원하는 유아적 욕구를 포기하고 성인다운 힘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신성한 성인식을 거쳐서 부족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지요. 현대의 어른이 되는 방식은 고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를 성인기로 나아가게 해주는 건 인생 자체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해를 사고 증오를 받는 경험을 통해 어른이 됩니다. 현대적 성인식의 좋은 예를 내가 치료한 어느 사업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석하고 야심찬 40세 남자였던 내담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다른 회사에서 그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고 언론에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다고 자부하던 그의 에고는 완전히 깨부수어졌습니다.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2년 동안 업계에서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명성과 지위를 모두 잃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또 다른 독창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덕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돈과 명성을 거머쥐게 되었지요. 큰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공정하고 온건한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는 증오와 오해를 경험한 일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축복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쉽게 성공했다면 우쭐한 나머지 독선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테고 종국에는 불행해졌을 거라고요. 그는 권력을 내려놓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계의 사람과 물건을 궁극적인 의미의 원천으로 삼는 한 우리는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과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내적 경험을 빚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신이라 부르든 흐름이라 부르든
고차원적인 힘이라 부르든 간에 그 힘을 바깥이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개인성을 찾는 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를 살필 줄 모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평화와 확신을 주는 힘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믿음 없이는 인생을 견디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걸 믿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과학에서는 잘 통할지 몰라도 인간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의 세기였던 지난 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대학살과 재난이 펼쳐졌습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건 못을 박으려고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증명될 때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어떤 정보든 외적 증거가 존재해야만 진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적 태도를 영적 문제에 잘못 적용한 나머지 고차원적 힘과 내면의 힘에 대해서도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보이지요. 우리는 단체로 신경증에 걸리고 불안감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증명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논리나 지성과는 무관하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수감자 중 누가 죽고 사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 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은 운명이 아무리 가혹한 사건을 들이밀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요. 프랭클은 미래가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고유한 것이 의미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고차원적 의미를 찾는 걸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겁니다. 논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면한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 때만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요. 창업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18개월 뒤 경제 상황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를 캠프에 보낼 때 아이가 그곳에서 어울릴 친구들이 어떤 성격일지도 알 수 없지요.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단순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영화관이 얼마나 붐빌지, 가는 길에 도로가 얼마나 막힐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예측할 수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우주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개념은 현실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결정자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시한 아이젠하워는 자기 결정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던 나머지 알아누워서 하루 내내 잠을 잤습니다. 생각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모든 면모를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움직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망상에는 강렬한 매력이 있지요. 만일 고정된 세계에 살고 있어서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영원히 합당하겠지요. 한 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두 번 다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히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오히려 나쁜 의사결정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기를 바라고 다시는 불확실성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이 그만 변화하고 그대로 고정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좋든 나쁘든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 말고 확실한 게 있다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불확실성에서 면제되고 무언가를 다시 결정할 일도 없어지리라는 믿음은 이제 버려도 좋습니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단 한 번의 결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망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심한 압박감과 회의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한 번의 훌륭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결정의 규칙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결정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플로리다에 산다면 콜로라도에 살 능력을 잃지요. 교사가 된다면 기술자가 될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본다면 그날 밤 상영하는 다른 영화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이 사실을 우리는 숱하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약합니다.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은 상실을 겪게 된다는 걸 미리 알지요. 그들은 상실에서 잘 회복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상실을 겪게 될 걸 오히려 기대합니다. 옳아야 할 필요에서 자유롭기에 그들은 선택 앞에서 덜 두려워하고 덜 마비됩니다. 적절한 결정을 내리려면 우선 자기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세요.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날씨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미네소타에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근무 조건이 열악한 걸 알면서도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모든 걸 초월하는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으로 겪게 되는 상실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힘이 셉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역동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비이성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의 적이 표현된 것이며 그 적을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내면의 악마를 통제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우리 영혼 안에서 찾아내야 해요. 그 힘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눈앞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관대한 영적인 힘 안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신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삼으려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30초 동안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차에 시동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온수가 나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감사할 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운수가 나쁘다 싶은 날에도 긍정적인 일이 한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아무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회에는 조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남는 건 경쟁심과 편집증뿐입니다. 분노는 바깥 세계가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분노는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분노에 매달립니다. 분노는 또아리를 튼 뱀처럼 기다리다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맹렬히 덤벼듭니다. 분노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분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번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대하리라고 믿는 이상 평생 수모와 홀대를 겪게 될 테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기대하는 바가 비현실적일수록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충격도 커집니다. 자신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머지 우리 사회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득실거립니다. 서로의 분노에 반응함으로써 각각이 느끼는 불공평함은 더욱더 증폭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분노는 건설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분노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합당하게 화낼 수 있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먹고 삽니다. 분노와 피해의식이 친숙해져서 그런 감정들에 집착하게 되면 일종의 정체성이 되지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노를 다루는 핵심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끼면 잠시 고요한 순간을 보내며 분노 자체에 집중합니다. 분노를 될 수 있는 한 강렬하게 느껴보세요. 나는 이 단계를 자기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를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밤중에 자연에서 밤하늘의 무한한 별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우주에서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는 걸 느껴봅니다. 그러면 곧 품고 있던 우려가 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분노는 녹아 사라질 거예요. 이 단계는 자기 통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노를 유발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오로지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왈가왈부하며 논쟁하지 마세요. 몸으로 운동할 때처럼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투사하는 능력을 적극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아의 가장 높은 단계이지요. 이를 실천할 때마다 자아감은 더 강해지고 타인의 행동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특이한 남자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인도를 하나 사고 싶어 했지요. 은퇴하자마자 문명에서 탈출해 무인도에서 사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40세 생일까지는 열반에 이르는 게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지요. 그는 자유롭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고집스러운 말투로 말했지요. 나는 단박에 그 남자가 자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엉뚱한 곳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요. 외동이었던 그 남자의 어머니는 가난하게 자랐고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고 느꼈기에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담자는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머니가 바로 전학시켜 주었어요. 친구와 싸우면 어머니는 다른 친구를 찾아서 놀게 해주었지요.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 모자는 즉시 영화관에서 나와 다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연한 태도는 아들에게 자신이 바랐던 효과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환상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몽상가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정을 앞두면 어김없이 무력해졌고요.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친구에게 음식이 나오기 1시간 전에 다시 연락해주면 그때 참석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전에서 자유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할 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인생이 내 자유를 앗아가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성장하려면 어느 한 가지에 헌신해야 하며 어른은 언제나 선택으로서 자기 삶을 제한한다고 말하자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속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어른이 된다는 덫에 빠졌으며 그 덫의 제일 나쁜 부분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멍청이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그의 무인도 타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했습니다. 무인도에서라면 그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자기 세계에서 안전할 테니까요.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꿈을 이루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기업이 갓 상장한 터였거든요. 그는 상당한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전제하면 꿈꾸던 대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원래 그는 여자친구를 2~3명씩 동시에 사귀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법이 없는 바람둥이였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대단히 마음 쓰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딜레마에 직면했지요.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꿈꿔온 낙원으로 도피할 수 없게 되었죠.
바야흐로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를 가둔 건 어디에도 헌신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망상,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망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겠다는 욕구만큼 역설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는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망상은 우리가 즐거움에 닿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망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선택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으려고 애쓰는 사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나은 게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받고 놀란 사슴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마비되어 있지요.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바로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능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선택지를 줄여야 합니다. 시간은 인생에 많은 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력은 물질 세계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싼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다르다.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걸프 스트림 사에서 나온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며 자신의 세속적 욕구 전반을 돌보아주는 한 무리의 고용인을 거느리고 있지요.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에서 벗어나 저들만의 규칙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찾아온 엄청난 부자들을 매일 치료하기 시작하고 나서 피츠제럴드가 단단히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돈 덕분에 인생에서 여러 신체적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받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질병은 예외지요. 그러나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 부자는 나머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난관에 부닥치고 위험에 시달리지요. 그런데도 부자는 우리와 다르다고 믿고 싶어하는 건 그래야 우리가 돈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마법 같은 힘이 굳건해져서 그렇습니다. 돈이 정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성취의 끝판왕이라면 부자는 우리와 전혀 달라야 마땅하지요. 큰 부자가 되어보았자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무엇하러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처럼 미친 듯이 부에 집착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돈에 보이는 집착은 탐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은 무엇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매일같이 돈이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이자 우주의 궁극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지요. 우주의 중심은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현실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움직이는 힘의 자리를 어느새 돈이 대신 꿰차버렸어요. 그 탓에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었지요.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우리 사회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가장 진정한 성공 사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있지요. 우주 자체가 놀랄만한 성공의 본보기입니다. 우주는 수만 년 동안 끊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끝없이 생명을 빚어냈으니까요. 우리 각각이 우주의 작은 모형이며 우리 안에도 우주와 동일하게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새로운 걸 창조할 때 느끼는 활력입니다. 실패의 세계는 아무것도 새로이 창조되지 않는 제한된 곳이지요. 매일 어떤 세계에 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와 상관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바꿀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힘 덕분에 우리 상태는 달라집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는 무관합니다. 결과가 항상 좋으리라는 법은 없지요. 처음으로 써낸 각본이 어디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신생 기업을 세웠지만 곧 파산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자신에게 투영해서 실패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오로지 창조적 순환에서 벗어날 때에만 패배합니다. 창조적 순환에 몸담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는 단순히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따름입니다. 각본보다는 소설이 잘 맞을지도 몰라요. 다른 유형의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지점에 이르면 누구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기분 좋은 일이랍니다. 오늘날 어른은 남의 자녀를 혼내는 일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조차 혼내지 않습니다. 권위 없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처할 경험과 관점이 부족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권위를 제대로 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일은 해낼 수 없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말을 귀로 듣기 전에 우리를 마음으로 느낍니다. 아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느낄 때만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자신보다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우리는 부모로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위해 강력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의 한 가지 장점은 아이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내담자가 아직 어린 두 자녀에게 셋째를 낳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볼 작정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그들이 어른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뒤따릅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지나친 힘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만큼 거의 언제나 이 힘을 오용해 부모를 조종하려 들고 가족 내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둘째, 아이들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이의 세계를 떠나도 될 만큼 강해지기 전까지는 어린이의 세계에 놓아두는 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어른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어릴 적에 권위에 복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라면 권위에 복종하는 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어른이라면 권위를 행사하는 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어릴 적에 권위와 올바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권위를 앞세우는 건 건전하지 않다고 느낀 나머지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개념이 팽배했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무엇을 먹고 얼마나 텔레비전을 봐야 좋을지를 아이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는 생각이었지요. 그 결과 고스란히 한 세대가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대가 스스로 굳건한 부모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진정한 개인성은 오로지 규율과 복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복종은 어느 한 개인을 좇는 복종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고차원적 권위를 좇는 복종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절로 우러나옵니다. 이는 거짓으로 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들은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깊이를 느끼고 자연히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계속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은 불확실하고 자주 고통스러우며 우리에게 쉼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속한 소비 문화에서는 어떤 제품에 현실을 바꿀 마법이 있으니 그 제품을 소유해서 그 힘을 누리라며 광고합니다. 우리가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누군가를 꿈꾸지요. 지금과는 달리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로 인도해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럴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점이 있는 또 다른 인간에게 자신이 바라는 마법적 능력을 투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대부분은 결국 절대적으로 우월한 배우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과 맺은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현실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의지가 생겨나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은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 없기에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지요. 연기 강사인 내 친구는 할리우드 거물 배우 여러 명을 지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똑같이 재능이 있어도 왜 누구는 스타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었지요. 친구는 재능 있는 젊은 연기자 몇 사람을 보여주면 자기가 그중 누가 성공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나는 웃으면서 언제 점쟁이가 된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다름 아닌 연기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비밀은 바로 오디션에 임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오디션에 훨씬 잘 대처하는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타가 될 제목이랍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 천차만별이어도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연기자와는 달리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법이 없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잘했다고 다독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냈지요. 친구는 그들을 두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탈의실로 가서 자기 얼굴을 마구 때리는 권투 선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선수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나갈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에게 얻어맞아야 한다면 그 과정이 너무 무서울 테니까요. 그러나 성공하는 연기자는 오디션을 마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음 오디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에 노력을 쏟은 것이지요. 그 변수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큰 공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자신을 쉼없이 평가합니다. 친구가 묘사한 연기자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실수하거나 나쁜 습관에 빠져들면 스스로를 꾸짖음으로써 잘못을 교정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실상 나아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지요. 자신이 세운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에 반발해서 엄격한 부모에게 반항하는 10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꾸준히 자신에게 공격받은 끝에 우리는 남모르게 열등감을 키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습관적인 자기 공격에서 비롯한 피해를 당연하게 취급하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자신의 가장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잘난 부분이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부분, 용이 결코 그렇게 되려는 마음이 없지만 절대 없앨 수 없는 부분으로 정의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신장, 가문, 대학 입학시험 점수, 심지어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사실일 수도 있지요. 인간은 우주에서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열등한 자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요. 꼭꼭 감추어온 우리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실패하는 순간에 자기 그림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기로 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진정한 삶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결핍이 존재하는 더 낮은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필 스터츠의 내면 강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고차원적 세계, 고차원적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정신의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의 뇌과학은 인간의 정신을 너무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탐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인간에게 무형의 정신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물질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을 뿐입니다. 현미경이 생기기 전에는 세균이나 원자를 관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누구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은 무형이고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고차원적 세계 혹은 고차원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현미경으로 세균을 보듯이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정신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 사회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극소수의 현자들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쳤죠. 정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드넓은 정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의 95%가 물질이 아닌 암흑 물질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태반은 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일지 물질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주도 그 태반이 비물질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식도 드러난 것은 5%에 불과하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95% 이상이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뭔가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아마도 오늘 책의 저자가 말한 고차원적 세계 혹은 고차원적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께서는 종종 우주는 대위 속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위는 커다란 모순이란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보성의 원리와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동물 한 마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구현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언뜻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결과 온 세상의 생태계가 어우러지고 서로 상승작용으로 진화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결과는 전체가 살아나고 전체가 함께 진화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일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괴롭다고 외면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씨앗의 열매도 맛볼 수가 없겠죠. 삶의 괴로움을 승화시키면 삶이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이고 세상의 이치이고 진화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넓은 세계로, 드높은 세계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 이것이
38억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난 생명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